안녕하십니까. 동고동락의 서광호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너무 더우시죠? 덥고 답답한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 동고동락에서 준비한 문화영상 콘텐츠들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즐기시면서요, 이 어렵고 답답한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남한산성에 피는 꽃 2화, 이 작품을 가지고 또 그 작품 배경이 되는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도움을 주시면서 작품을 해설해 주실 우리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광철 작가님이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신광철입니다. 예. 우리 작가님은 인문학 분야에서 약 40권 이상의 서적을 쓰셨고요. 한국학 전공하셨고, 지금 현재 한국학 연구소장으로 계시고, 이게 좀 특별한 부분이던데요. 한국인이란 것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작가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한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국인이 진정 모르는 것은 한국인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인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얘기로 한 말씀 드리면, 나라 이름이 한국입니다. 예, 한국인데, 국을 빼버리면 한이죠. 근데 이 한의 뜻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크다,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그럼 나라 이름의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일까 하는 생각 가져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쪽의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저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요즘 뭐 헬조선이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서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 많죠.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연구한 게 저 나름대로 책도 여러 권 냈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나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물이요? 그렇죠. 나물 우습게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시골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해서 드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정 아닙니다. 나물을 먹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외에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나물을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조선족들이 뜯어다 주는 거고, 그것도 역시 이제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외에 일본, 중국, 다른 나라는 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맞지만,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국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문화대혁명 때 4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 굶어 죽으면서도 나물을 못 뜯어 먹어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서워서. 근데 한국인은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나물의 양리 성분, 그다음에 그 맛, 조리 방법, 자라는 과정, 모든 전 과정을 이해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풀과나무에 대해서. 전 이런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작가님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좀 길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남한산성에 피는 꽃 이 작품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무용입니다. 일단. 무용이요? 가무, 악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 노래, 무, 춤, 악, 음악, 극, 연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뭉쳐진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동양과 서양,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 역사를, 동서양을 통틀어서 발레가 들어가고, 우리 전통음악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무용 이런 데에서 동양음악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전통음악에서 당연한 거고 서양음악에서 발레에서가 들어가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한 공간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례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변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역사적인 그 공간을 그 역사적인 비극 공간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 남한산성의 피는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점을 공통적으로 엮어서 보시는 건 더 새로운 맛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남한산성에 피는 꽃 2화 작품은 다 봤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요. 네. 이 남한산성에 피는 꽃 2화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병자호란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이 병자호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병자호란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외교를 잘하면 전쟁이 안 날 수도 있고 외교를 잘못하면 전쟁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은 외교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외교 실패로 볼 수 있군요. 그렇다면 그 전때에 광해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외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교를 알기 위해서는 인조 이전에 있었던 광해군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아,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해라. 네, 마찬가지입니다.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전쟁을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 정책이 국가적인 큰 흐름이었었어요. 아, 친명제식. 그러니까 조정 대신이나 백성들 사이에서. 아, 이 명나라랑 친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분은 등거리 외교를 합니다. 이 등거리 외교라는 거는 청도 약간 멀리 두고 멀면서 가깝고 그 다음에 명도 약간 멀면서 가깝고 이런 정책을 쓰죠. 그러니까 등거리 정책을 쓰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네요, 그냥.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게 얘기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중립국 개념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소국이니까 누구한테 기울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쪽을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다리 걸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면 바로 무서운 문제, 전쟁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 한편 서두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등거리 정책을 쓰는데 등거리 정책을 쓴 거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명에서 이제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이렇게 전쟁 발발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붙게 돼요. 근데 조선은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조정의 입장에서 그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친명 쪽으로 기울었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해군이 어쩔 수 없이 지원병을 보냅니다. 13,000명을 지원병을 보내면서 강홍립 장군을 보내요. 아, 강홍립 장군이요? 근데 되게 특별한 게 있어요. 예. 관영 향배를 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기라고 그래야 되는데 관영 향배를 하라고 그러면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관용 향배요? 그러니까 형세를 봐라. 그 다음에 향발.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를 네가 결정해라. 아하. 그러니까 지든지 이근지 이쪽 편을 들 건지 저쪽 편을 들 건지를 이기는 쪽에 기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기는 편 우리 편이네요, 그냥. 그게 이제 국가의 명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은 개인의 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되죠. 국가의 안위. 그게 첫 번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성입니다. 그렇죠. 백성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국가의 정분으로 따지기 명한테 신세를 줬지만 그건 그거다.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청에 기우는 정책을 나중에 쓰게 됩니다. 아, 나중에는 그렇게 쓰게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를 파견하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지시를 받았죠? 이기는 편에 들어가죠. 그렇죠. 눈치 잘 보고 있어라 이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해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도 오래 걸려요. 오래 뽑고 사람을 뽑아서 출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7월 달에 해요. 지금 그러면 여름이죠. 그렇죠. 여름으로 되면 8월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도착을 몇 개월 만에 하느냐? 아주 저 압록강을 건너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한양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예, 예. 저기 제주도에서 뭐 헤엄쳐서 그렇죠. 시작하는 것도 예. 아니고. 이게 뭐죠? 누구 편도 들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출병만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쪽에 가서 너는 편들어서 같이 행동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나름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세월아 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울 것이고 예. 그때쯤 가서 이제 이기는 쪽 가서 쓱 같은 편 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도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기는 편에 기울어야 예. 되잖아요. 예.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해군은 전쟁 준비도 다 해놓은 상황에서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조는 정반대죠. 아, 그렇네요. 인조의 정책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참패를 하게 되죠. 이 전쟁에서 누가 참패를 하냐면 명이 참패를 하게 돼요. 명이 참패를 예. 한다. 근데 이 강홍립 장군, 이 장군께서 진편에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기 전에, 예. 항복을 하기 전에 바로 청에다가 보냅니다, 내용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하게 됐고, 우리가 여기 참전한 것은 우리 뜻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결과를 보게 알면 알게 돼요. 전쟁이 끝난 후에 제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청나라에서 조선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확실히 그런 정책을 쓴 걸 알 수 있고, 광해군 일기에 정확하게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명나라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는 청나라가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겼고, 이제 조선은 인조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조가 등극을 했으면, 인조가 뭘 좀, 광해군 때보다는 좀 잘 했나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완전히 그 국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반청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친명 정책으로 확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강대국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양쪽을 같이 견제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관계를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광해군 때 그렇습니다. 정책 기본이었죠. 예. 근데 인조 때 들어오면서 친명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의 입장에서는 아주 껄끄러운 상대가 있는 겁니다. 명을 공격을 할 때 바로 뒤에서 공격해 올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명나라로 쳐들어가는데 이거 갑자기 옆에서 훅 치고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골치 아프죠. 네, 그러니까 제거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병자호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인조 때 먼저 일어났던 게 이제 정묘호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묘호란이 일어나면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명을 쳐야 되는데 예. 뒤가 껄끄러우니까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예. 그때는 뭐 특별한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제 형제 우리가 형할 테니까 니네 동생 해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끝났는데 그러고서도 영 쥐가 껄끄러우니까 네. 결국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네. 거기서 이제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피해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왕의 참패, 왕의 굴욕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백성의 굴욕이거든요. 예, 그렇죠. 백성의 굴욕 보통 굴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때 참혹한 현상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진짜 아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갈 때 예. 노예를 잡아가는 걸로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 획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에 그 철군을 하면서 마을마다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때 같이 이제 끌려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예.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또 공녀라는 이름으로 또 끌려가게 돼요. 아주. 곡물 대신에 이제 뭐 공녀 바치고 곡물 바치고 이때 뭐 왕자 두 분도 함께 끌려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현세자하고 그 이제 둘이서 같이 복림대군이죠. 예. 네, 그분이 이제 같이 끌려가게 되는데 소현세자는 이제 자기가 자청을 했다고 그래요. 끌려가는 걸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갔는데 그때 끌려갈 때도 그 두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갖다 파는 거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남한산성에 피는 꽃이라는 무형제입니다.
그럼 특별히 그 남한산성이 병자호란을 이야기할 때마다 남한산성이 꼭 언급이 되는 예.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아까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청태종이 예. 쳐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불과 5일 만에